나는 평생 돈을 벌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은 돈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만들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돈이 전부라고 믿었다. 가난은 수치였고 돈은 존경이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했다. 땀은 쏟아졌고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다. 그러나 이상했다. 돈은 늘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잡히지 않았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돈을 쫓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을 쫓는 사람은 평생 돈의 그림자만 본다. 돈은 쫓는 자가 아니라 방향이 있는 자를 따른다. 나는 그 진실을 깨닫기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을 흘려보냈다. 20살 무렵 나는 평양의 좁은 마을에서 소 한 마리를 팔아 서울로 올라왔다. 손에 쥔 돈은 고작 몇 원뿐이었다. 그 돈으로 숙소를 구하고 밥을 먹고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절 나는 두렵지 않았다. 가진 건 없었지만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살아남자. 그 단순한 목표가 내 인생의 첫 철학이 되었다. 돈은 없었지만 방향은 있었다. 그 방향이 나를 살렸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가야 할 이유였다. 이유가 있는 사람은 끝내 길을 만든다. 서울에서 처음 일한 곳은 공사 현장이었다. 삽질을 하며 하루 종일 흙먼지를 마셨다. 퇴근 후엔 몸이 무겁고 손은 피투성이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노트를 꺼내 하루를 기록했다. 오늘은 시멘트가 부족했다. 내일은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공구를 빌릴 때는 순서를 정해야 한다. 그렇게 나는 돈을 버는 대신 배웠다. 그때는 몰랐다. 배움이야말로 돈보다 큰 자본이었다는 걸. 돈은 금방 사라지지만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돈을 벌지 못한 날에도 그 배움을 통해 한 걸음씩 부자로 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는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큰 부를 이루셨습니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한다. 돈을 목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요. 처음에는 모두 의아해야 한다. 그러나 돈을 목표로 삼는 순간 인간은 방향을 잃는다. 돈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돈이면 인생은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돈은 절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1,000만 원을 벌면 억을 원하고 억을 벌면 10억을 원한다. 그 끝은 없다. 욕망에는 바닥이 없다. 나는 그 바닥을 보았다. 성공 후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인생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부자가 되기 시작한 건 돈을 내려놓았을 때였다. 어느 날 나는 현장에서 한 젊은 일꾼을 보았다. 그는 쉬는 시간에도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남들 쉬는데 자네는 일하나? 그는 대답했다. 이게 제 일입니다. 제 이름으로 한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번개처럼 깨달았다. 돈이 아니라 일의 자부심이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는 걸. 그는 돈보다 일을 존중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뽑을 때 돈이 아닌 태도를 보았다. 돈은 사라져도 태도는 남는다. 나는 젊은 시절 내내 돈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생각이 나를 지치게 했다. 일을 해도 즐겁지 않았고 돈을 벌어도 마음이 허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은행 대출 담당자를 만났다. 그는 서류를 보며 말했다. 정 회장님, 이익이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돈이 남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돈을 남기려는 게 아닙니다. 일을 남기려 합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 일이 회사를 살렸다. 돈을 쫓으면 눈앞에 이익만 보이지만 일을 쫓으면 길이 보인다. 돈은 길이 아니라 길 위의 흔적일 뿐이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돈을 쫓으면 인생이 작아지고 일을 쫓으면 인생이 커진다. 목표가 돈이면 손에 쥐는 순간 끝나지만 목표가 일과 사람이라면 평생 성장한다. 세상은 돈이 있는 사람을 부자라 부르지만 나는 돈을 넘어선 사람을 진짜 부자라 부른다. 진짜 부자는 돈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 번은 외국에서 큰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상대 기업의 대표가 내게 물었다. 정 회장,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익입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익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덧붙였다. 돈은 신뢰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신뢰는 돈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계약은 그 자리에서 성사됐다. 그 대표는 훗날 내게 말했다. 당신의 말 한마디에 회사를 믿었습니다. 나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돈은 믿음을 따라온다. 믿음을 버리면 돈도 떠난다. 내 인생의 첫 번째 돈의 법칙은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하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돈을 텄지 말고 일을 좇아라.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해라. 그러면 돈은 따라온다. 돈은 강물과 같다. 방향이 없는 사람에게는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방향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흘러들어온다. 나는 방향을 세웠고 그 방향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그 방향을 어떻게 확장시켰는지, 그리고 왜 생각이 곧 부의 크기를 결정하는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두 번째 돈의 법칙이었다. 돈은 생각의 크기만큼 벌린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늘 허덕였다.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잠들었는데 결과는 달랐다. 나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확실히 알게 되었다. 돈의 크기는 근육이 아니라 생각의 크기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생각이 작으면 돈도 작고 생각이 넓으면 돈도 넓다.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몸으로 배웠다. 내가 평양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였다. 쌀을 사서 되팔았는데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남는 건 겨우 몇 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의 구석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나보다 훨씬 늙었지만 하루에 나보다 10배를 벌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습니까?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젊은이, 자네는 팔 생각만 하지. 그러나 나는 흐름을 판단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다. 그는 생각의 차이를 말하고 있었다. 나는 물건을 보고 있었고 그는 시장 전체를 보고 있었다. 돈은 눈앞이 아니라 머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나는 공사를 시작했다. 건설 현장은 돈이 아니라 판단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어떤 자재를 고를지, 어떤 공정을 먼저 진행할지, 모든 게 생각의 문제였다. 현장은 늘 소란스러웠다. 포크레인의 소리, 용접기의 불꽃, 먼지 속에서 사람들의 외침이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소리들 속에서 생각의 조용한 공간을 찾으려 했다.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은 늘 계산하고 가정하고 예측했다. 만약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 만약 자재가 늦으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조정할까? 이런 사소한 생각의 차이가 하루의 손해를 막고 한 달의 이익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운이 아니라 생각이 길을 열었다는 것을.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몸으로 일할 때는 하루가 고되고 잠시 쉬면 수입이 끊겼다. 하지만 머리로 일하자 일이 나를 대신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나는 노동자가 아니라 경영자가 되어갔다. 그때부터 내 하루는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새벽에 일어나 현장으로 가는 길, 나는 공사판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구조가 앞으로 10년 뒤에도 남을까? 이 일로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까? 돈을 생각하기보다 가치를 생각했다. 돈은 가치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잡으려 하면 허공을 잡지만 빛을 만들면 그림자는 저절로 따라온다. 나는 한 번은 이런 경험도 했다. 중동의 한 나라에서 공사를 맡았을 때였다. 뜨거운 사막의 공기 속에서 수천 명의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현장 책임자가 와서 말했다. 회장님, 이 공사는 일정상 도저히 끝낼 수 없습니다. 기계는 모래 때문에 고장나고 물도 부족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태양이 이글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꿉시다. 기계 대신 사람의 머리를 써야지요. 우리는 장비 대신 인력의 동선을 바꾸고 시간을 쪼개고 순서를 조정했다. 생각 하나로 공정이 바뀌었고 불가능하던 일이 가능해졌다. 며칠 후 나는 현장을 돌며 말했다. 기계가 멈춰도 사람의 머리는 멈추지 않는다. 돈은 손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온다. 그때 나는 진심으로 확신했다. 돈은 노동의 산물이 아니라 사고의 결과라는 것을. 나는 평생 돈은 곧 생각이다 라는 철학을 붙잡고 살았다. 사람들은 늘 정 회장은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돈의 냄새보다 생각의 냄새를 맡았다. 어디에 기회가 있는가? 어디에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가? 무엇이 낭비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곧 돈이었다. 예컨대 나는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기 전 매일 도로를 걸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 차를 타지만 정작 우리 손으로 만든 차가 없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 남들은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이미 계산을 끝냈다. 불가능이란 결국 생각의 게으름이었다. 생각이 깊을수록 부는 커진다. 나는 자주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은 일해서 버는 게 아니다. 생각해서 버는 것이다. 머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아무리 움직여도 제자리다. 반대로 생각이 앞서가면 돈은 따라온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옳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잘못된 생각은 돈을 벌게 하지만 오래 남게 하지는 않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불안하고 올바른 생각으로 번 돈은 평화롭다. 나는 평생 불안한 돈을 경계했다. 돈을 잃는 건 괜찮지만 생각을 잃는 건 끝이었다. 내가 인생에서 배운 두 번째 돈의 법칙은 이것이다. 돈은 생각의 크기만큼 벌린다. 돈이 작다고 불평하기 전에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작은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생각이 커지면 돈은 따라온다. 눈앞의 일만 보는 사람은 하루 벌지만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세대를 번다. 나는 늘 내일을 준비했다. 오늘의 일은 어제의 생각에서 나왔고 내일의 돈은 오늘의 생각에서 태어난다. 결국 돈이란 생각이 낳은 열매다. 나는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당신의 지갑을 바꾸려면 먼저 머릿속을 바꿔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돈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돈은 생각의 속도보다 결코 빨리 오지 않는다. 나는 평생 생각으로 미래를 지었고 그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나는 그 생각이 한 가지 더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바로 신뢰였다. 돈은 생각으로 벌지만 신뢰로 지킨다. 그것이 내가 배운 세 번째 돈의 법칙이었다. 돈은 신뢰 위에서만 자란다. 나는 돈을 벌면서도 늘 두려움이 있었다. 그 두려움은 돈이 나를 떠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아니었다. 사람의 신뢰를 잃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다. 돈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평생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이 신용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평생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다. 돈은 노력으로 얻지만 신뢰는 삶으로 쌓는다. 1950년대 초 내가 은행에서 처음 대출을 받으려 했을 때였다. 은행의 문턱은 높았고 나는 단 한 푼의 담보도 없었다. 담당자는 내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아무런 보증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드립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가 담보로 내세울 수 있는 건 내 이름입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다. 이름으로는 대출을 못 해드립니다. 그날 나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래, 언젠가 이 이름이 담보가 되게 만들겠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나는 같은 은행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공사는 성실하게 진행되었고 약속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믿었다. 은행장은 내 앞에서 말했다. 정 회장, 당신은 숫자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돈은 종이 위에 찍히지만 신뢰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을. 나는 이후 해외에서 수많은 계약을 맺었다. 일본, 중동, 미국 어디서든 내 손에는 항상 계약서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진짜로 서명한 건 계약서가 아니라 신뢰의 약속이었다. 한 번은 일본의 한 조선소 사장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 당신은 왜 이렇게 모든 걸 직접 보러 옵니까? 믿지 못해서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믿기 위해 옵니다. 직접 봐야 진심이 생기고 진심이 있어야 신뢰가 생깁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와 나는 형제처럼 지냈다. 신뢰는 종이로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맺는 것이다. 돈은 신뢰 위에서만 자란다. 신뢰가 무너지면 돈도 무너진다. 내가 평생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능력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가였다.
한 번은 현장에서 큰 실수를 한 젊은 관리자가 있었다. 자재를 잘못 주문해 공사가 일주일 늦어졌다. 그는 내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자네, 이번 실수로 무엇을 배웠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다. 그 이후 그는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돈보다 약속을 배운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한 외국 투자자가 내게 거액의 제안을 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계약 조건의 일부를 조용히 바꾸자는 것이었다. 그 한 줄이면 회사에 큰 돈이 들어올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이건 아무도 모를 일 아닙니까? 나는 대답했다. 하늘은 압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압니다. 돈은 순간의 이익이지만 신뢰는 평생의 자본이다. 나는 눈앞에 돈을 버리고 신뢰를 택했다. 그 일로 그는 오히려 나를 존경하게 되었고 나중에 더 큰 투자로 돌아왔다. 돈은 떠나도 신뢰는 돌아온다. 그것이 진짜 부의 순환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계약서를 썼지만 단 한 번도 서명을 가볍게 한 적이 없다. 서명은 글씨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무게였다. 서명을 하며 나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약속이 깨지면 나는 존재할 자격이 없다. 사람들은 나를 철저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철저함이 아니라 존중이라 불렀다. 신뢰를 주는 사람은 먼저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상대를 속여 이기는 것은 잠시의 승리지만 믿음을 얻어 함께 가는 것은 영원의 승리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을 잃는 건 다시 벌면 된다. 그러나 신뢰를 잃는 건 인생을 잃는 거다. 돈은 시간을 들이면 되찾을 수 있지만 신뢰는 인생 전체를 걸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평생 사람을 만나며 본 것은 진짜 부자는 통장에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름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름이 신용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부자다. IMF 시절 모든 기업이 흔들리고 은행이 문을 닫았다. 그때 많은 이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지금도 버틸 수 있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신뢰로 버팁니다. 실제로 해외 거래처들은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정 회장,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도 약속을 지킨다. 그 신뢰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섰다. 돈은 흩어졌지만 신뢰는 남았다. 그리고 그 신뢰가 다시 돈을 불러왔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탄원한다. 돈은 신뢰의 그림자다. 신뢰가 앞서가면 돈은 뒤따르고 신뢰가 무너지면 돈은 사라진다. 은행의 담보보다 무거운 것은 신뢰이고 통장의 잔고보다 귀한 것은 이름의 무게다. 인생의 진짜 재산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을 쌓았느냐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그 신뢰를 지키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깨달음에 대한 것이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흔들린다. 나는 그 흔들림 속에서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차이를 보았다. 그 이야기가 내가 전하고 싶은 네 번째 돈의 법칙이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 카미씨, 돈을 벌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경험했다.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복잡해지고 사람은 시험대 위에 오른다. 가난할 때는 단순했다.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이 목표였고 오늘 일감을 구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돈을 벌고 나서부터는 다른 종류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것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과의 싸움이었다. 돈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가난할 때는 착해 보이던 사람도 돈이 생기면 탐욕이 드러난다. 나 역시 그 시기를 겪었다. 돈은 나를 키웠지만 동시에 나를 시험했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이란 단지 생존의 수단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기업이 커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되었다. 회사를 세운 뒤 어느 날이었다. 나는 한 임원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말했다. 회장님, 이번에는 조금 남겨둡시다. 너무 투자하면 손해가 큽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사람이 믿고 따르는데 돈을 아껴서 그 마음을 잃으면 더 큰 손해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날 밤 홀로 사무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돈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마음을 잃게도 만든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중소협력업체 사장이 나를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다. 회장님, 납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도 사정이 좋지 않았다. 은행에 자금줄이 막히고 현장에서는 공사가 지연됐다. 그러나 나는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걱정 마시오. 당신의 직원들도 나의 직원이오. 나는 당장 은행을 찾아가 담보 없는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그 대금을 바로 지급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다. 회장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자금이 떨어지면 본사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마음은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며칠 후 그 협력업체 사장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회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진심이 나를 울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돈이 늘어나면 사람도 함께 커져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돈은 커지는데 마음은 작아진다. 나 또한 그 함정에 빠질 뻔했다. 어느 날 내 이름이 신문 일면에 실렸다. 재벌 정주영, 또 한 번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세상이 나를 영웅처럼 떠받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부러워했지만 나는 내 마음을 의심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돈을 위해서인가? 사람을 위해서인가? 그 질문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날 이후 스스로에게 매일 물었다. 오늘의 선택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 질문이 내 마음에 나침반이 되었다. 돈은 거울과 같다. 그 거울은 당신의 욕망, 두려움, 탐욕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나는 그 거울 앞에서 수없이 내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나는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어느 날 아내가 내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왜 늘 그렇게 바빠요? 돈은 충분하잖아요? 나는 잠시 멈춰 생각했다. 정말 그랬다. 그러나 나는 대답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신뢰를 벌고 있어요. 그때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 나는 알고 있었다. 신뢰라는 이름으로도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쫓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나 자신에 대한 인정이었다. 돈은 세상에서 존경을 살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의 평화를 사지는 못한다. 나는 그 사실을 늦게 배웠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마음이 편해야 행복한 거다. 돈은 잠시의 편안함을 주지만 마음의 평화는 평생을 지탱한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을 잃으면 다시 시작할 힘조차 잃는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위기와 기회를 마주했지만 결국 승부를 가른 건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다. 냉정하게 계산하면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인간답게 행동하려 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익보다 위에 있어야 돈이 인간을 섬기기 때문이다. 한 번은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젊은 임원이 내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이럴 때는 사람을 자르셔야 합니다.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자르면 비용은 줄겠지. 그러나 신뢰는 사라진다. 신뢰가 사라지면 회사는 빈 껍데기가 된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우리는 어렵게 위기를 넘겼다. 그리고 그 젊은 임원은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나는 그를 웃으며 바라보았다. 그걸 배웠다면 이미 부자가 된 거요. 핸들이 지렌지끼나 버리고 프라는 사람 돈은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 어떤 이는 돈을 통해 탐욕을 드러내고 어떤 이는 돈을 통해 인간됨을 드러낸다. 나는 후자를 택하려 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올바르게 다루는 것이다. 돈을 다룬다는 건 돈을 쓸 줄 아는 것이다.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나는 돈을 벌 때보다 쓸 때 더 많은 고민을 했다. 돈은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 나를 위한 돈은 작지만 사람을 위한 돈은 크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돈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게 하지 마라. 돈을 흔들 수 있을 만큼 강해져라. 돈은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인간의 시종이다. 돈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순간 인생은 이미 뒤집힌 것이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단 한 번도 돈 앞에 무릎 꿇은 적은 없다. 그게 나의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음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비추었다면
이제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인생의 부는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의 다음 철학은 그것이었다. 돈은 혼자 벌 수 없다. 사람과의 연결, 협력,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법,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깨달은 5번째 돈의 법칙이다. 나는 젊은 시절 내내 혼자였다. 일을 혼자서 하고 결정을 혼자 내리고 책임도 혼자 졌다. 가난은 외로움을 낳았고 외로움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혼자 힘으로 바뀌지 않는다. 돈도 사업도 인생도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절대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돈은 인간관계의 거울이다. 그 관계가 투명할수록 돈은 맑게 흐르고 그 관계가 불신으로 얼룩지면 돈은 썩는다.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현장에서 배웠다. 현대건설을 세우고 처음으로 해외 공사를 맡았을 때였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리는 경험도 부족했고 자금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믿었다. 돈보다 사람이다. 기술보다 마음이다. 나는 그렇게 외쳤다. 그때 내 곁에는 수백 명의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모래바람에 그을려 있었고 손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우리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게 진짜 자본이다. 하루는 현장에서 기계가 멈췄다.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기온은 50도를 넘었고 물은 부족했다. 엔지니어가 달려와 말했다. 회장님, 냉각수가 끊겼습니다.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냉각수를 다시 공급할 방법이 없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불가능한 사람의 말이지 신의 말이 아니오. 그 말을 듣고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날 밤 현장의 모든 인력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새벽이 밝자 그들은 지하수를 연결해 임시 냉각 라인을 만들었다. 기계는 다시 움직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돈이 일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협력이 일을 돌린다는 걸.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돈을 움직였지만 진짜 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였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돈은 회사 금고에 있지만 부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그 마음을 잃으면 회사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실제로 한 번은 회사가 큰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다. 은행이 대출을 끊고 현장은 멈췄다. 하지만 나는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들이 떠날까봐 걱정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누구도 회사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늦게까지 남아 일을 했다. 한 젊은 과장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우리가 만든 회사를 우리가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었다. 그들은 내 직원이 아니라 내 동료였다. 그날 나는 확신했다. 부자는 혼자 되지 않는다. 혼자 버는 돈은 오래 가지 않는다. 함께 버는 돈만이 오래 남는다. 나는 평생 사람 장사를 했다고 말한다. 기계로 돈을 벌었지만 그 기계는 사람이 만든 것이었다. 회사는 결국 사람의 집합체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도 운이 좋아서도 아니다. 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 나는 일꾼의 땀을 기업의 자본으로 보았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사람에게 잘해주십니까? 이용당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용당해도 괜찮소. 사람을 잃는 것보단 낫소.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을 잃으면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 나는 현장에서 한 번도 사람을 없이 여긴 적이 없다. 나는 현장에 가면 언제나 먼저 인부들에게 인사했다. 수고 많소.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힘을 얻었다. 인간은 존중받을 때 능력을 낸다. 반대로 무시당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마음이 다친다. 나는 그걸 수없이 봐왔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려면 먼저 인간의 존엄을 알아야 한다고 믿는다. 돈은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때 떠나가고 인간을 동반자로 대할 때 돌아온다. 한 번은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정 회장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혼자 하지 않았을 뿐이요. 그 기자는 웃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내가 한 일의 대부분은 같이 한 일이었다. 내가 설계한 길을 사람들과 함께 걸었고
내가 세운 벽을 사람들이 함께 올렸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확실히 배웠다. 혼자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저 남보다 앞서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함께 성공한 사람은 진짜 부자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늘 말했다. 사람을 남겨라. 돈은 사라져도 사람이 남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인생은 사람의 연쇄다. 한 사람의 신뢰가 또 다른 기회를 낳고 그 기회가 또 다른 부를 만든다. 나는 평생 사람에게서 부를 얻었다. 어떤 날은 일꾼이 나를 살렸고 어떤 날은 기술자가 회사를 살렸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은 자본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을 믿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돕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도 그날의 한 장면을 잊지 못한다. 중동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던 날 수많은 현장 인부들이 내 앞에 줄을 서서 악수를 청했다. 그들의 손은 거칠고 뜨거웠다. 나는 그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는 여러분의 손에서 시작됐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부는 통장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5번째 돈의 법칙은 이것이다. 돈은 혼자 벌 수 없다.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돈은 당신 곁을 떠난다. 돈은 협력의 언어를 쓴다. 서로 믿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할 때 돈은 힘을 갖는다. 돈은 고립을 싫어하고 관계를 사랑한다. 부는 경쟁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협력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나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 말하려 한다. 돈은 함께 벌어야 오래 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흘러야 한다는 것이다. 흘러야 썩지 않고 썩지 않아야 더 커진다. 나는 그 진리를 몸으로 깨달았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6번째 법칙이었다. 돈은 흘릴 때 힘을 가진다. 돈은 물과 같다. 고이면 썩고 흘러야 산다. 나는 이 진리를 현장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직접 배웠다. 젊은 시절 나는 돈이란 가능한 한 많이 모아야 하는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기업을 운영하면서 깨달았다. 돈은 움켜쥐는 순간 죽고 흘리는 순간 살아난다는 것을. 돈을 쌓아두는 사람은 결국 돈의 포로가 되고 돈을 흐르게 하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된다. 나는 이 사실을 배우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어느 해였다. 회사가 큰 흑자를 냈다. 임원들은 기뻐했다. 회장님 이제는 좀 쉬셔도 됩니다. 이익을 안전하게 지켜야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익은 지키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요. 멈추면 끝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확신이 있었다. 돈은 순환할 때 힘을 얻는다.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생명을 키운다. 나는 그 원리를 기업에 그대로 적용했다. 그 시절 나는 벌어들인 돈을 다시 현장에 투자했다. 신입 기술자를 뽑고 장비를 새로 들였다. 단기 이익은 줄었지만 현장은 살아났다. 엔지니어들은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이 돈은 나를 위해 버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버는 거요. 그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투자는 회사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사람은 고인 돈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흐르는 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나는 IMF 시절 그 원리를 다시 경험했다. 그때는 모두가 돈을 움켜쥐던 시기였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나서고 사람들은 불안을 느꼈다. 은행이 돈줄을 재기 시작하자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했다. 직원의 월급을 줄이지 않았고 하청업체의 대금도 늦추지 않았다. 대신 내 사재를 털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다. 회장님, 이렇게 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회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로 선다. 몇 달 후 기적처럼 상황이 반전됐다. 우리 회사는 그 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현장을 유지했고 거래처들은 우리를 믿었다. 그 덕분에 위기가 지나자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돈을 쥔 사람은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돈을 흘린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왜냐하면 그가 뿌린 신뢰가 나중에 그를 지탱하기 때문이다. 돈은 순환할 때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다시 돈을 불러온다. 그것이 진짜 자본의 흐름이다. 나는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나누는 돈의 힘을 실감했다. 가난할 때는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부자가 된 뒤에는 오히려 나누지 않으면 불안했다. 돈이 머무는 곳은 한 곳이 아니어야 했다. 나는 장학재단을 세웠고 공익사업에 투자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사회에 내놓으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내 돈이 아니오.
세상에 잠시 맡긴 돈이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배웠다. 돈은 움켜쥐면 짐이 되고 나누면 자유가 된다. 한 번은 젊은 시절에 내 모습을 닮은 청년을 만났다. 그는 말했다. 회장님, 저는 아직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착각이요. 가진 게 없을수록 더 줄 수 있어. 당신의 시간, 당신의 정성, 당신의 열정, 그것도 다 돈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돈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흐를 때 세상이 움직인다. 돈은 단지 인간의 의지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돈을 흘리며 세상을 배웠다. 돈을 준다는 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믿는 행위다. 나는 사람을 믿었고 그 믿음이 나를 다시 부자로 만들었다. 돈을 잃는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잃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나누려는 마음을 잃는 것이다. 마음이 다치면 돈도 멈춘다. 그래서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돈을 흘렸는가? 아니면 막았는가? 돈은 고이지 않게, 마음은 다치지 않게. 그것이 부의 순환의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은 돈을 벌 줄도 쓸 줄도 아는 분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돈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일 뿐이요. 쓰는 돈은 사라지지만 흘리는 돈은 남는다. 흘린 돈은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움직인다. 내가 세운 도로, 다리, 학교는 모두 그런 돈에서 나왔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의 부였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을 모으려 하지 말고 돌게 하라. 돈은 움직일수록 커진다. 세상은 순환으로 움직인다. 땅의 물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내리듯 돈도 순환해야 생명이 있다. 돈이 돌지 않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나는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 그 병을 치료하고 싶었다. 그래서 길을 놓고 산업을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돈의 순환을 만드는 일이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다. 돈의 진짜 힘은 축적이 아니라 흐름에 있다. 당신이 흘린 돈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 그것은 사람의 감사로, 기회의 문으로, 혹은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돌아온다. 나는 평생 그 순환 속에서 살았다. 돈을 버는 즐거움보다 흘리는 기쁨이 더 컸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돈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돈은 쥐는 자의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돈이 흘러야 한다면 그 흐름을 만드는 사람은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돈의 길도 함께 바뀐다. 그 흐름을 읽으려면 평생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7번째 돈의 법칙이었다. 돈은 배움의 결과다. 나는 평생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움이 내 인생을 살렸다. 나는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이 나의 학교였고 사람들은 나의 교사였다. 가난이 나를 가르쳤고 실패가 나를 훈련시켰다. 나는 책보다 현장에서 배웠고 말보다 행동으로 배웠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돈은 머리가 아니라 배움의 결과다. 배우는 자만이 버는 자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돈도 멈춘다. 젊은 시절 나는 남들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 더 묻는 사람이었다. 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면서도 나는 물었다. 이건 왜 이렇게 쌌습니까? 배관공에게 물었다. 이 파이프는 왜 이 방향으로 놓습니까? 사람들은 귀찮아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질문은 나의 무기였다. 모르면 물었고 알면 실천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내 기술이 되었고 그 기술이 결국 돈이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믿었다. 배움은 가장 값싼 투자이며 가장 큰 수익을 준다. 한 번은 내가 일본으로 출장을 갔을 때였다. 당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 나는 공장을 돌아보며 엔지니어에게 물었다. 이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비밀입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 공장의 쓰레기통을 유심히 보았다. 버려진 부품의 모양을 보며 나는 추측했다. 이건 이 각도에서 절단하겠군. 그렇게 눈으로 배우고 손으로 익혔다. 돌아와서 그대로 실험했다. 수십 번 실패했다. 그러나 결국 해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진짜 배움은 가르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의지에서 온다는 것을.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은 어디서든 스승이 된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지 말고 세상을 배우시오. 세상을 알아야 돈의 길이 보인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어제의 성공은 오늘의 발목이 되고 오늘의 습관은 내일의 한계가 된다. 그래서 나는 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 늦은 나이에도 해외로 나갔고 새로운 기술을 익혔다. 누군가는 말했다. 회장님, 이제 배울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죽기 전까지는 배워야 하오. 세상은 변하고 나도 변해야 하니까.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다. 그것은 시야를 넓히는 일이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 세상을 좁게 봤다. 내 하루, 내 생계만 보였다. 그러나 배움을 통해 세상을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 사람들의 삶을 보았고 시대의 흐름을 읽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벌이를 하지 않았다. 창조를 했다. 돈은 좁은 시야에서 벌지만 부는 넓은 시야에서 온다. 한 번은 공장에서 신입 기술자 한 명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와 말했다. 회장님, 이건 새로운 설계 방식입니다. 나는 눈으로 대충 훑고는 물었다. 이걸 직접 해봤나? 그는 머뭇거렸다. 아직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아직 배운 게 아니오. 책에서 읽은 지식은 빌린 것이고 몸으로 익힌 지식이 진짜다. 돈도 마찬가지다. 빌린 돈은 불안하지만 땀으로 번 돈은 단단하다. 배움도 똑같다. 남이 준 지식은 금방 사라지지만 스스로 터득한 깨달음은 평생 남는다. 나는 경영을 하며 배움의 중요성을 더 깊이 느꼈다. 세상은 늘 변화했고 변화는 배움을 요구했다. 자동차를 만들 때도 조선을 시작할 때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르면 배우면 된다. 그 단순한 신념 하나로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었다. 밤새 자료를 보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만졌다. 나의 손이 교과서였다. 사람들은 불가능이라 했지만 나는 배움으로 가능을 만들었다. 나는 배움에 나이가 없다고 믿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배워야 한다. 세상은 젊은이들의 속도로 변하기 때문이다. 나는 70세가 넘어서도 매일 신문을 스크랩하고 기술 자료를 읽었다. 아침 회의 때마다 젊은 직원들에게 물었다. 요즘 세상은 어떤가? 그들이 대답할 때마다 나는 노트를 꺼내 적었다. 그들은 놀랐다. 회장님, 이제 그런 걸 왜 메모하십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메모하지 않으면 잊고 잊으면 도태되어 배움을 멈추는 순간 인생은 정지한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배우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배움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러나 돈은 배움을 통해 얼마든지 벌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배우는 것이다. 배움은 실패를 줄이고 성공을 앞당긴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배웠고 그 배움이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실패는 고통이 아니라 수업료였다. 그래서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는 나를 가르쳤고 나는 배웠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돈은 지식이 아니라 통찰에서 나온다. 배운 사람은 계산을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방향을 잡는다. 계산은 손익을 정하지만 방향은 인생을 정한다. 돈은 손익을 쫓는 사람에게서 잠시 머무르고 방향을 가진 사람에게 영원히 남는다. 그 방향은 배움에서 나온다.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7번째 돈의 법칙은 이것이다. 돈은 배움의 결과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돈을 잃는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할 때 그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움이 멈추면 돈의 흐름도 멈춘다. 그러나 배움이 있는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그가 가진 지식과 통찰이 길을 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한다. 배움을 통해 돈을 벌고 신뢰를 통해 돈을 지켰다면 그 모든 것을 이끄는 마지막 힘이 있다. 그것은 철학이다. 철학이 없는 분은 방향 없는 배와 같다. 풍요로워도 불안하고 커 보여도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 한 가지를 깨달았다. 돈은 철학을 따라간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어 얻은 9번째이자 마지막 돈의 법칙이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돈이 아니라 철학을 남기고 싶었다. 왜냐하면 철학 없는 돈은 모래 위에 집과 같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세월이 흐르면 사라진다. 나는 가난 속에서 시작해 부자로 끝났지만 진정한 부는 은행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철학이었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철학을 따라간다. 철학이 올바르면 돈은 제자리를 찾고 철학이 흔들리면 돈은 사람을 삼킨다. 나는 그 차이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젊은 시절 나는 생존을 위해 일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생존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였다. 인간은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돈은 인간을 살게 하는 수단일 뿐이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돈을 벌 때마다 내게 물었다. 이 일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드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이익이 커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때로 나를 비현실적이라 했다. 그러나 나는 확신했다. 철학이 없는 분은 오래가지 않는다. 돈은 방향 없는 배와 같다. 순풍이 불면 나아가지만 폭풍이 오면 침몰한다. 나는 평생 동안 3가지 철학으로 돈을 다뤘다. 첫째, 돈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돈을 위한 것이 아니다. 둘째, 돈은 책임이다. 셋째, 돈은 후세를 위한 씨앗이다. 나는 돈을 벌 때마다 그 철학을 떠올렸다. 돈을 쓸 때는 더 깊이 되새겼다. 내가 돈을 쓴다는 것은 내 철학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돈은 철학의 언어다.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의미로 쓴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나는 한때 모든 걸 잃을 뻔한 적이 있었다. IMF 외환 위기 때였다. 그 시절 수십 년간 쌓아온 기업이 흔들렸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내 손에 달려 있었다. 그때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까지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위기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대답했다. 돈이 아니라 철학이다. 나는 그날 결심했다. 돈을 지키기보다 원칙을 지키겠다고. 그 원칙은 단순했다. 거짓으로는 절대 버티지 않는다. 신뢰와 책임, 그것이 나의 철학이었다. 결국 그 철학이 나를 살렸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제안을 받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정 회장, 이 일은 큰 돈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법을 피해가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속삭였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이번 한 번만 예외를 만드세요. 그러나 나는 단호했다. 한 번의 예외가 인생을 무너뜨린다. 돈은 순간을 이기지만 철학은 세월을 이긴다. 나는 그 세월을 통과하며 배웠다. 철학은 가장 비싼 자산이자 가장 강한 방패다. 나는 어느 날 한 후배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뭔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성공하기 위해서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성공은 결과일 뿐이요. 이유가 아니라.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럼 회장님은 왜 돈을 버셨습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돈은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게 철학이다. 돈은 철학을 따라야 의미가 있고 철학을 잃으면 돈은 독이 된다. 나는 자식들에게 늘 말했다. 돈보다 철학을 물려줘라. 철학이 있으면 돈은 따라온다. 그러나 돈만 있고 철학이 없으면 그 돈은 가문을 무너뜨린다. 세상에는 부유한 집안이 많지만 세대를 넘어 존경받는 집안은 드물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철학이다. 나는 나의 자식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대신 올바른 철학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그 철학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은퇴 후에도 철학을 놓지 않았다. 매일 새벽 사무실에 나와 조용히 생각했다. 돈은 세상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우리는 돈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돈이 인간을 시험한다는 걸. 돈이 늘어날수록 인간의 품격은 드러난다. 돈이 없을 때는 가난이 인간을 시험하고 돈이 많을 때는 철학이 인간을 시험한다. 나는 철학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싶었다. 나는 말한다. 철학이 없는 부자는 잠시의 행운이고 철학이 있는 가난은 인생의 자산이다. 사람들은 부를 성공이라 말하지만 나는 철학을 성공이라 부른다. 철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다. 돈은 철학을 입은 사람을 따른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했다. 돈은 사람의 철학을 보고 따라온다. 당신이 정직하다면 정직한 돈이 오고 탐욕스럽다면 탐욕스러운 돈이 온다. 결국 돈은 당신의 철학의 그림자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으려 했다. 내 철학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세상은 변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평생 그 원칙을 지켰다. 정직하게 벌고 정당하게 쓰고 책임 있게 나눠라. 그것이 내가 살아온 철학이었고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을 벌기 전에 철학을 세워라. 철학이 없으면 돈이 널 삼킨다. 철학은 방패이자 나침반이다. 돈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유일한 나침반. 나는 그 나침반을 잃지 않으려 평생 노력했다. 그 덕분에 나는 가난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고 부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돈을 따라간 사람은 사라졌고 철학을 따라간 사람은 남았다. 나는 후자였다. 돈은 나를 떠났다가도 돌아왔지만 철학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부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이 아니라 철학을 쌓아라. 돈은 수명이 있지만 철학은 세대를 넘는다. 철학은 당신의 이름을 지키고 당신의 인생을 완성한다. 세상은 언젠가 당신의 돈을 잊겠지만 당신의 철학은 기억할 것이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결국 깨달았다. 돈이 나를 살게 한 게 아니라 철학이 나를 인간답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나를 부자로 만들었고 철학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교훈이다. 돈은 사라지지만 철학은 남는다. 그리고 철학이 남은 인생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